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확인에는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구사항 분석 기법, 그리고 두 번째는 UML, 그리고 세 번째가 에자일입니다. 그 중에 요구사항 분석 기법부터 본다면 먼저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공학 지식 체계에서 이 프로세스를 요구사항 도출과 분석, 그리고 명세, 그리고 확인,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도출에서는 요구사항의 소스나 도출 기법 등을 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요구사항을 분류하고 개념 모델링과 기술 구조 설계 및 요구사항 할당, 그리고 요구사항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명세인데, 각종 명세서를 만드는 거죠.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등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검토라든지 프로토타이핑, 모델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 테스트 등을 하게 되죠. 한 가지 항목씩 더 자세하게 본다면, 요구사항 도출은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 관계자가 식별되고 개발팀, 그리고 개발팀과 고객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구사항 분석인데요. 요구사항들 간 상호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파악하며 소프트웨어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제하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요구사항 명세서인데요. 요구사항 명세란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 승인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스템의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등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요구사항 확인이 있는데,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구사항 문서가 해당 회사의 표준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고 완전한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해 관계자들이 문서를 검토해야 되고요. 요구사항 정의 문서들에 대한 형상관리가 필요하고, 이때 요구사항 관리 툴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리소스가 요구사항에 할당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 기법을 본다면, 먼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기술할 때 요구사항 확인, 요구사항 구현, 검증, 그리고 비용 추정 등의 작업들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분류를 본다면, 요구사항이 기능인지 비기능인지 여부, 그리고 요구사항이 하나 이상의 고수준 요구사항으로부터 유도된 것인지, 또는 이해관계자나 다른 원천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요구사항이 제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세스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요. 요구사항의 범위 자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이것을 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동안에 변경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개념 모델링은 실세계 문제에 대한 모델링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의 핵심이기 때문이고요. 모델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결책을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념 모델은 문제 도메인의 엔터티들과
그들의 관계 및 종속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개념 모델의 종류와 표기법은 유스케이스를 쓰고요. 또는 데이터 흐름 모델, 상태 모델, 또는 목표 기반 모델, 사용자 인터액션, 그 다음에 객체 모델, 데이터 모델 등과 같이 다양한 모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링 기법은 표기법이 UML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통합 모델링 랭귀지라는 소리죠. 그 UML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 시나리오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구조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정적 구조와 다양한 추상화, 그리고 구현 수준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 다이어그램도 있는데요. 시스템 내의 객체들의 동적인 행위 등등을 보여주게 되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연속된 변경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 할당인데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키텍처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구성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협상은 이해 관계자가 상충되는 내용을 요구하거나 요구사항과 리소스, 기능과 비기능, 이런 요구사항들이 상충되는 경우, 그리고 적절한 트레이드오프 지점에서의 합의 등등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중요한 요구사항을 필터링할 수도 있으며, 요구사항들 간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 분석을 보면 형식적으로 정의된 시멘틱을 지닌 언어로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서 오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요구사항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형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구사항 확인 기법을 본다면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구사항 문서가 회사의 표준에 적합하고 이해 가능한지, 또 일관성이 있고 완전한지 그런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문서를 검토해야 되고, 요구사항 정의 문서들에 대해서 형상관리에 요구사항 관리 툴을 이용하면 좋죠. 리소스가 요구사항에 할당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요구사항 검토를 보면 요구사항 검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여러 검토자들이 에러, 잘못된 가정, 불명확성, 표준과의 차이 등등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검토자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객 중심의 프로젝트에서는 검토자 그룹에 고객 대표자가 한 명 이상 포함되어서 정확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토는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사양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등등을 완성한 시점 등에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해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집니다. 프로토타이핑의 장점으로는 분석가의 가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경우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이 되겠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동적인 행위가 문서나 그래픽 모델보다 프로토타입으로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점, 그리고 요구사항의 가변성이 프로토타이핑 이후에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사용자의 관심이 핵심 기능에서 멀어지고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이나 품질 문제로 집중될 수 있으며 프로토타입 수행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통하여 잘못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활용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델 검증을 해보는데요.
분석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의 품질을 검증하는 겁니다. 객체 모델의 경우 객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 경로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인수 테스트도 해야죠. 요구사항의 중요한 속성은 최종 제품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이죠. 각각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검증을 본다면 요구사항 목록에 업무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속성으로는 ID가 있죠. 명령 규칙에 따라 유일성이 확보되는 식별자가 부여됐는지 확인하고요. 이름은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하고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유형은 기능과 비기능, 제약사항, 기타 등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품질 속성도 확인하는데요. 유형이 비기능일 경우 품질 속성으로 성능, 가용성, 그 다음에 유지보수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 용이성, 사용 용이성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인데요. 요구사항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높은지, 필수냐 또는 선택이냐, 이런 희망사항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도는 요구사항의 중요도가 작성 규칙에 따라 적절한 점수가 부여됐는지를 확인하고요. 출처도 중요하죠. 요구사항을 낸 이해관계자의 이름이나 관련 문서명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부서명이 기술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 조건에서는 요구사항과 관련된 조건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요구사항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요구사항으로는 사항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전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 여부, 검토 예정, 수락, 거부 등 수용 여부 진행 상태 등등이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목록 중 수용 여부가 수락인 경우 요구사항 정의서인 유스케이스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유스케이스 명세서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여야 하는지 등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유스케이스 명세서 작성 예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스케이스 이름은 유스케이스 명칭이죠. 이것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액터, 사용자, 회원, 비회원, 관리자 등등 등급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비회원은 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는지 등등 이런 개요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조건으로는 회원은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후 조건으로는 회원은 읽고 쓰기 권한, 비회원은 읽기 권한만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흐름 여부인데요.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들어가야 되겠고, 공인인증서에 여기서 유효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회원 등급이 맞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로그인 화면에서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해야 되겠죠. 비회원일 경우에는 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로그인을 유도해야 되고요. 비회원의 등급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겠죠. 대안 흐름으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한 후 유효한 비밀번호가 제시되었으나 사전에 회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회원 가입 페이지로 전환시켜 줘야 되겠죠. 예외 흐름도 있는데요. 회원이 입력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로그인 실패 메시지와
실패 횟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실패 횟수가 연속하여 5회 이상이라든지 지정한 대로 이상이 되면 해당 회원의 로그인 잠금을 설정하여 일정한 시간 이내에는 재로그인이 불가능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회원이 관리자에게 로그인 잠금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유효한 회원인지 검증을 한 후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는 사용자가 가장 많은 피크타임 시에도 3초 이내에 로그인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3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 인체공학적으로 바이오리듬상 3초를 넘기면 사용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3초 이내에 작업이 끝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다음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능적 동작으로 표현되지 않는 시스템의 특성, 품질, 제약사항 등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도출되는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성능, 가용성, 사용 용이성, 유지보수 용이성, 안전성, 보안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문서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비기능 요구사항의 품질 목표가 정량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검증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정상 업무 수행과 시스템 부하가 높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응용 시스템의 성능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타 시스템과 연계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히 도출되었는지도 확인하게 되죠. 타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 등과의 모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연계할 기관과 연계에 대한 합의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인터페이스 구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터페이스 주기와 방법 제공자, 그 다음에 요청자 등등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과 관련된 제약사항 및 조건들이 기술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겠죠. 다음은 요구사항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살펴보면 성능 및 용량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그리고 IT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마지막으로 기술적 위험 분석 등등을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 위험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복잡성, 기술의 안정성이나 시장성, 개방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적용이 아키텍처와 불일치되는지 그 복잡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적용 기술에 대한 조직 내의 무경험, 그 다음에 외부 지원 불가능 등등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존성으로는 특허 및 라이선스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특정 업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 등등 의존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복잡성, 검증 여부, 의존성, 이런 것들은 기술적 위험 분석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을 하죠. 요구사항 목록에 타당성 분석을 위한 속성을 추가하고 타당성 분석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기법을 본다면 요구 분석 기법이죠. 사용자 그룹 인터뷰,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문헌을 조사하고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 이런 겁니다. 요구사항의 이해를 위해서 기본적인 기능만 빠르게 구현하여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법으로 쓰는 기법이 바로 프로토타이핑이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전용 언어로 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걸 목업이라고 합니다. 목업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본다면
주로 애자일 방법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개발자와 사용자가 서로 긴밀히 교류하면서 요구사항을 조금씩 점점점 더 다듬어가는 방법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용자 스토리텔링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UML인데요. 그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는 종합적인 모델링 언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등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표준화한 통합 모델링 언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UML 도입의 효과를 본다면 개발 기획과 산출물에 대한 확인이 있겠고요. UML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고 그대로 동작하면 그 설계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도구로도 이 UML이 유용하죠.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와는 달리 도형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될 기능과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규모의 회사에서는 UML 담당 매니저와 인사교육 담당자를 따로 두고 소규모 개발 회사의 경우에는 단위 기능별로 필요할 때 시퀀스나 유스케이스, 클래스 정도만으로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UML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프로파일을 이용한 그 모델 기반 개발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ML 다이어그램의 유형으로는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 이거는 뭐 유스케이스를 말하는 건데요.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용자, 사용 사례 관계의 형태 등등으로 이루어지고 기능 모델링 작업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있는데요. 객체 지향형 시스템 설계에서 쓰이고 시스템의 논리 설계를 위한 클래스들의 존재와 그들의 관계를 도식으로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객체 모델링 작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순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순서에 대한 도식적 표현, 사용되는 기호는 처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동작, 데이터 기록, 장치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동적 모델링 작업에 사용되죠. 그 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도 있는데요. 객체 지향 모델에서 클래스의 인스턴스 사건에 의거한 작동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동적 모델링 작업에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활동 다이어그램은 단계별 작업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한 다이어그램을 말합니다. 동적 모델링 작업에 사용되게 되죠. 다음은 세 번째 파트 애자일입니다. 애자일은 2000년대 새롭게 나타났으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설계, 구현, 테스트를 거치면서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요구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설계, 구현, 테스트 이것이 계속 반영되면서 최종 결과에 점점 가깝게 다가가며 완성에 이르는 개발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적인 설명에서 본다면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며 적응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경량 개발 방법론 전체를 일컫는 총칭이 되겠습니다. 애자일 개발 방법의 특징으로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은 1990년대 중반에 중량 폭포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이제 경량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경량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는 동적 시스템 개발 방법론, 스크럼, 그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등등이 있습니다. 휴대폰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애자일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될 수는 있는데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와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징과 함께 모바일 단말기의 성능 영향을 받는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발 초기에는 UI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빠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애자일 방법론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에서도 애자일이 등장하는데요. 빠른 개발이 필요하고 에러를 찾기 어려운 인베이디드 환경의 특성상 XP가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아주 효과적인 그런 개발론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컴파일 환경에서 자동 테스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의 애자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 환경에 애자일 방법이 적용되고 있고 리팩토링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원하는 성능을 될 수 있는 한 최적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라는 것도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선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바로 이런 그 논리인 거죠.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첫째,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 두 번째,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세 번째,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 마지막으로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모토가 되는 거죠. 애자일 개발 방법론으로 본다면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로 불리는 개발 방법론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요. XP라고 소개된 거 있죠.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의 대표자로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고객과 함께 2주 정도의 반복 개발을 하고 테스트 우선 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명시적인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럼 기법이 있는데요. 30일마다 동작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는 스프린트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개발을 하는 팀을 위해서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중심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털 패밀리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영향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방법론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규모 팀에 적용되는 크리스탈 클리어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만큼 엄격하지는 않으면서도 효율도 높지는 않지만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는 쉬운 방법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퓨처 드라이븐 디벨롭먼트 기법은 2주마다 반복 개발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피터 코드라는 사람이 제창한 방법론으로 UML을 이용한 설계 기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D 기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혼란 자체로 규정을 하고 혼란을 대전제로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로 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다른 방법론들과 유사하지만 합동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여기에는 합동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나 고객이 설계에 참여하는 개발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간 다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익스트림 모델링 이것은 UML을 이용한 모델링 방법 중심의 방법론인데 다만 여타 모델링 방법들과는 달리 언제나 실행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작성하는 공정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델로부터 자동적으로 제품이 생성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개발 단계에서도 결국은 실행되고 좀 더 덧붙여 실행되고 덧붙여 개발된 것이 실행되고 점점 덧붙여서 실행된 것이 계속 그 개발된 것이 실행되는 최종적인 단계에 가면 당연히 실행되는 제품이 생성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단계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기타 개발 방법론도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방법이죠. 뭐 폭포수 모델이라는 것. 소프트웨어 개발을 개념 정립에서 구현까지 단계적으로 정의한 하향식 개발 생명주기 모델이다. 가장 고전적인 개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기획부터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유지보수의 단계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각 단계별로 활동을 종료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순차적이고 구조화된 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용자 피드백은 어렵죠. 그런 되돌아가서 반복되기는 어려운 그런 단계별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선형 모델도 있는데요. 보엠이 제안한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적당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폭포수 모형과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들을 수용했고 사용자의 초기 요구사항에 근거한 위험 요소들을 관리 기술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특히 위험 분석에 중점을 두어서 프로토타입을 발전시킬 때마다 점증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이고 거기서 위험 분석을 하고 개발을 하죠. 그러면 이제 고객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일부만 완성된 겁니다. 2단계에서 또다시 이 고객 평가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위험 분석과 개발 그리고 개발이 끝난 거에 대한 고객 평가가 진행되고요. 그러면 또 일부가 완성됐겠죠. 이것을 다시 반영한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 분석과 개발을 통한 또 다른 고객 평가를 해요. 그러면 거의 완성 단계에 왔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계획 수립을 다시 고객 평가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을 하고 위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고객 평가를 해서 점점 단계를 완성시켜 가는 것. 나선형 모델의 단계별 기능을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죠. 먼저 계획 수립 단계, 그리고 위험 분석 단계, 그리고 개발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 평가 단계인데 이게 요 시초부터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하나씩 계획, 초기 분석, 요구 분석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고 사용자 평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평가한 걸 가지고 또다시 추가 계획을 세우고 위험 분석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돌다 보면 언젠가 수렴이 돼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선형 모델의 모형의 특징으로 본다면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계획, 수립과 위험 분석, 구축, 고객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이 위험 분석 단계에서 기술과 관리의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점증적 생명주기 모델이라는 점, 위험 분석 중심의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는 처리 절차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는 점,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나선형 모형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 이번 과목에 대해서도 여기서 마치고요. 뒤로는 예상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다음 그 챕터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